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9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초대 손님께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손님을 모시고 들어올 예정이고요. 오늘 그 가보년 첫 방송인데요.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최근 그 동아시아 정세가 대단히 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2014년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최근 그 한국군이 일본 자해들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이 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남수단 사태는 또 어떤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문 기자 한 분과 또 분쟁 전문 PD 한 분 모시고 2부 순서에서 그 한일 실탄 논란의 진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저희 평화네트워크 인턴들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알부이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 강행으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잦은 우경화 행보와 역사 왜곡 발언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자제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왔다고 평가됐는데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우호적이던 미국 또한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를 기습 공격이라 지칭하며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긴박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가운데 중국의 빠른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한미일 삼각 방어체제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만큼 원인을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해외 언론은 이번 신사 참배가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의 본격적인 신호이자 떨어지는 아베 내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국내 정치적 의도를 원인으로 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몇몇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해서 관계 개선 의지 상실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을 안치시킨 곳입니다.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것은 인간의 예입니다. 하지만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데는 인색한 일본 정부가 전범의 넋을 기리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에 다시 한번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 공습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미국이 다시 한번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5일 파키스탄에서 미국 무인기 소행으로 추정되는 2차례의 미사일 공습으로 3명이 사망했는데요. 파키스탄 외교부와 시민들은 이번 공습이 파키스탄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전직 미 공군 영상 분석관으로부터 무인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비판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 공군의 UAV 공격 프로그램 영상 분석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히는 헤더 라인보우는 미국 무인기의 화질이 나빠서 공격 대상의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면서 무인기 공습에 참여한 군인들 또한 참혹한 폭격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사용이 계속되는 한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6일 국회 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 32기의 최신형 하푼 대함 유도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도입에 이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격형 헬기, 대형 수송 헬기 등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센가쿠 다오이다오 분쟁 악화, 방공식별 구역 충돌 등 동북아시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만의 무기 도입으로 개선된 양안 관계마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린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2014년 동아시아는 어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편집장님 잠깐 우리 오늘 초대 손님 모시러 가느라고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해 힘찬 해가 또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4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주제에 딱 맞는 분. 그렇습니다. 예. 동아시아 어디로 가는가. 네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망원경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국제정치학의 단연 최고의 석학이시죠.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기가 지금 걸려서요. 예, 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 감기가 서울광장 독감이에요. 예전에 민주노총이 전국에 전염을 시킨 그 독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날 제가 뵀습니다. 감기 걸리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맹추위였죠? 아주 좋죠. 한 1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또 현장에서 또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그러셨는데요. 교수님,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는 또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었던 동북아 균형자, 이런 어떤 부분들도 관여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일정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당시에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유효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올 한 해 전망에 앞서서 최근에 보면 동아시아든 동북아든 격변, 격동, 전환, 변환기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정세에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가 있습니까?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예. 변한 것도 없고 네. 변혁기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국제정치에서 구성주의라는 이론도 있지만은 네.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질서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걸 들자면 뭐 대표적인 건 결국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겠죠. 네네. 중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국에 도전해서 미국이 만든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수정주의 세력 국가가 아니냐. 네.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질서가 또 생겨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그래서 한 2년 됐습니까? 중국의 내일을 묻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석학들 쭉 인터뷰하셔가지고 책도 내시고 했는데요. 중국은 수정주의자인가?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그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뭐 인터뷰했던 거의 대다수의 정책 결정자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네. 수정주의 세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과 일본인, 특히 워싱턴과 도쿄에 있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인벤션, 네네. 하나의 그 창조물이지, 만들어낸 것이지 자기들이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 즉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이 유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고 그걸 하려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평화관계, 대내적으로는 사회조화관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네. 대내적으로는 조화사회, 대외적으로는 화평발전 이걸 통해서 결국에 중국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압도적이었고 뭐 일부 중국이 수정주의 세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냥 칭화대학에 있는 연셰통 교수 포함해서 연셰통 교수요. 소위 중국이 대국 굴기를 주장하면서 네네. 중국 경제력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네. 군사력도 그거에 소위 보조해서 그런 군사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게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미국하고도 할 말은 하고 경쟁할 것 있으면 경쟁하고 따질 것 있으면 따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건데 물론 그런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 공산당의 관방 라인은 기본적으로 대외적 평화, 대내적 조화 그리고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러면 동아시아가 훨씬 더 공정과 협력이 이렇게 또 여러 어떤 국가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뭔가 이게 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안하단 말이죠. 이게 위기냐 협력이냐 이런 어떤 데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좀 불안감을 느끼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무슨 언론 자체가 위기를 과장하고 정치인들도 위기를 과장하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질서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미국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게 깔려져 있죠. 만약 그 질서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정말 위기가 오고 소위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중국이 전반적인 행보를 봤었을 때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편승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안보 질서도 마찬가지고 뭐 무역 질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아주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했고 뭐 지금 TPP하고 리셉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미국이 만들어 온 질서에 자기들은 편승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지 지금 중국식의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국이 행태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가령 G2. 중국 지도부에서는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G2 수용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거는 헨리 키신저하고 프레드 버크스틴 같은 사람, 골드만삭스의 그 사장하던 이런 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힘이 버치니까 중국하고 같이 해서 국제 경제라고 하는 걸 잘 운영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미국이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97년 우리 한국의 소위 외환위기 겪으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거든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IMF, 월드뱅크, 그다음 미 국무부, 미 재무부, 미 의회 이 5개의 유관 기관들이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파라다임을 가져야 되느냐. 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고 긴축 통화 정책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네. 민영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위 그 니오 리버 리폼이라고 하는 그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을 한 것을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네. 중국 모델을 따르는 것. 네. 국가가 경제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소위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해 나가고 네. 그다음 국가가 강한 지도력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미국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라모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만든 것이지 중국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베이징 컨센서스도 그렇고 G2라고 하는 것도 미국 스스로 중국 스스로는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꼭 같아요. 중국 위협론이라는 꼭 같은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싱턴이나 동경이나 우리 서울에 있는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중국 위협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체하고 객체의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중국 얘기 더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주로 G2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G2하고 신형 대국 관계가 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G라고 하는 컨셉은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건데 시작은 1960년대 초에 UN 내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이거 이대로 나가겠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소위 선진국, 후진국 사이의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겠다. 후진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코커스를 만들자. 그게 이제 G77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 후에 뭐 G7도 나오고 G20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G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코디네이션하고 코오퍼레이션, 서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G2의 개념인 거고 반면에 신형대국 관계론이라는 것은 뭐 간단해요. 제가 볼 땐 세 가지 요체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자 중국이 이제는 큰 나라다. 미국도 이제 우리를 큰 나라로 인정해달라. 대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핵심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동진아해 남진아해 포함해갖고 우리 영토 또는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 우리의 정치적 어떤 온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아주 물론 대만 문제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이익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간섭하는 걸 수용할 수가 없다. 만약 간섭한다라고 하면 정말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신형대국 관계의 두 번째 요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물론 경쟁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요걸 인정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써니랜드에서 시진핑, 오바마 이 두 정상이 만났는데 사실 미국이 그걸 수용을 해주진 않았죠. 그러나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무슨 중국이 패권적 힘을 투사하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큰 나라 됐으니까 큰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 그러면 핵심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중국해 뭐 센카쿠 열도 다와이타오를 포함한 이제 그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의 문제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뭐 사활적 이해관계나 핵심적인 이익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또 최근에 이제 그 방공식별구역 그 이제 선포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자기들의 그 핵심적인 이익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적 이익이 과거보다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주변 국가들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이 좀 뭐 온건한 형태지만 좀 팽팽주의, 수정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그런 해석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국익하고 국력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중국이 힘이 약했을 때는 소위 정찰 자산도 없고 그러니까 남진아해 동진아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미국 앞에다 넘겨놓은 건데 그럴 때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중국이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군사력 증강이 됐고 특히 해군력 증강 많이 됐고
그다음 정찰 감시 자산, 정보 자산 많이 이제 증강이 되니까 뭐 항모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가 못 챙겼던 걸 이제는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우리 한국에 있는 분 중에서도 이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들은 저야말로 중국이 이제 패권적 구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옛날은 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챙겼던 건데 그래서 미국 정찰기가 그냥 해남도 자기들 영공까지 와서 전부 다 그 정보 수집하는 거 다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건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이게 선의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이것을 위협적으로 보느냐 이건 우리의 인식의 문제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의로 보면은 얼마든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을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있다라는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미국이 또 피벗 투 아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도 되겠죠. 또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리밸런스. 재균형 전략 이런 표현들 좀 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만 2년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미국 전문가라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피벗 투 아시아나 리밸런스가 좀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건지 이것도 참 그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볼 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피봇이라고 하는 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상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지정학자들이 쓴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의 부상을 미국은 지정학적 위협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육상에 있어서의 그 교통상의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상의 이제 안전을 구축하는 거고, 소위 육로 안전을 구축하는, 그게 이제 소위상 대륙 전략 이론이라는 거고, 알프레드 마하니 얘기하는 이제 해로, 소위 그 해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해양 통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국 위협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부상하는 중국이, 그리고 13억 인구에 대해서 결국에 2020년까지 소강사회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원이 필요하고 하니까 중국이 더 소위 공세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정학적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게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삼국 공조, 동남아에서는 결국에 베트남하고 비율빈,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도 규합해서 나가는 거고, 인도양에서는 인도하고 협력하고, 남태평양에는 호주하고 한다. 요 패턴을 쭉 보면은 중국 봉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에 해로 안전과 관련된 해상 수송로, 교통로와 관련된 미국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대안이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때문에 그 위협 자체도 상당히 스스로 만들어낸 위협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위협론을 부상시키면서 그런 전략을 편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같이 경제적 상호전이 많고 그다음에 인적 교류가 많아지는 데서 그런 식의 전략적 접근이 타당한 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가 또 공교롭게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경제협력,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 또 민간 교류의 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굉장히 좀 그 번성하면서 이제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평화 시대가 왔다 이런 쪽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됐는데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 키신저의 On China 중국에 대하라는 책에서 그 결론 부분에 상당히 재미있는 주장을 하죠. 그때 이제 결국 거기에 핵심은 이 1900년대가 도가 딱 되면은 그 비스마르크가 일궈 놓은 그 독일이라고 하는 통일된 독일이 철강 생산량에서 영국을 능가해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외무성에서 그 에어 크로우라고 하는 당시에 외무성 심의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 사실상 조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는 영국 외교관이었지만 어머니가 독일 여자였기 때문에 독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빌헬름 2세의 지금 의도가 뭐냐. 의도를 좀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한 크로우 메모라는 거예요. 그 크로우 메모에서 얘기하는 것은 독일이 1차적인 목표는 유럽 재패에 있다. 그리고 유럽 재패가 끝난다 하면 결국 세계 재패에 있는데 결국 대영 제국의 해군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일에 대한 견제 균형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키신저는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그 크로우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크로우 보고서가 결국에 1914년 1차 대전 발발에 사실상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말이 시가 된. 말이 시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선 결국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외부의 위협이 있어야 내부적 단결이 되니까 외부의 위협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떤 1907년도 크로우의 메모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시각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키신저 같은 분도 이제 경고를 하는 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그런 식의 크로우의 시각같이 보면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그냥 수용해야 된다.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봐라. 미국보다 훨씬 앞서서 패권적 지위를 가졌던 국가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아시아 태평양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게 키신저의 소위 어드바이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워싱턴에서는 키신저 팔을 따르는 사람을 소위 샹하이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 샹하이 커뮤니케를 했기 때문에 샹하이 학파인데 그 숫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 워싱턴에서 결국에 미국의 외교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로우 스쿨에 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바마의 피보트 에이시아는 사실상 크로우 스쿨적 발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미국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어떤 재앙적인 요인을 품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정 대표 얘기한 대로 굉장히 어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대되면서도 지역 정세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어떤 패러독스 같은 양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패러독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동북아 시대위원장에 했지만 동북아 시대위원회에서 만든 첫 번째 보고서에서 결국 우리가 주장한 게 동북아가 갖고 있는 이중적 모순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그다음 소위 탈냉전에 따라서 소위 관계국 간의 수교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그다음 중산층도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긍정적 요소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자, 양안 문제 남아있지, 남북 문제 남아있지, 북한 핵 문제 남아있지, 민족주의 문제 있지, 과거사 문제 있지, 영토 분쟁이 있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긍정적인 통합의 변수들이 많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분열과 갈등 대립의 변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아 협력 구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협력 구상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은 차이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봤고 그때 우리가 봤던 그런 갈등 대립 모순 구조를 지금 아시아 파라독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정부에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건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통합의 요소가 있으면 또 분열의 요소가 있고 그 평화의 요소가 있으면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용돌이를 보텍스를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런 것들 우리 그때 2003년에 이미 간파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동북아 시대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런 또 이제 중요한 전략도 세우신 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0년 동안 한번 시간을 회고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갈등의 요소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통합
예, 이런 화해 협력 이런 쪽이 좀 긍정적 질서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 질서가 커지고 있는지 10년간에 한번 좀 흐름을 되짚어 보신다면 좀 어느 쪽에 좀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2003년만 해도 중국이 부상이라는 게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거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리만 사태 이후에 이제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제 군사비 같은 데 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상 2003년 이후였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적 양상이 협력적 양상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같은 것이 제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결국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 인식. 바로 그 소위 그걸 영어로는 아이디에이셔널 그 단면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버나드 쇼가 얘기했던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차가 그거 아닐까. 물 한 병에 와인 한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병이 남았으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반병 다 먹어버렸네. 비관주의자도 있듯이 어떻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 한반도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이제 연말에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어떤 사태,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작년 초에 있었던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과연 제대로 정착되는 건지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정세가 이런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위상을 점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요. 지금 올해 이제 한반도 정세를 또 무엇을 또 눈여겨 보시는지 좀 전망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한반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동북아 자체의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서 실질적 제도적 통일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 북으로부터 이 군사 위협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에 목을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에 목을 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이제 정상관계가 되겠죠. 전 지금 한미관계는 비정상관계라고 보니까. 비정상관계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질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중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북중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선순환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미국에 더 기댈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미국에 기대다 보면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무슨 미사일 방어 체제도 언젠가는 우리가 또 가입을 해야 될 것이고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미국이 원하는 많은 걸 또 줘야 될 거고 또 미국이 말하는 그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한중관계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럼 북중 관계라는 건 아주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나올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이게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또 지나놓고 보면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 북이나 판이 안 되길 원하는 적대적 제휴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들하고 북의 군부 세력들하고 그들은 한반도 상황이 나쁘는 걸 더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강화가 되고 자기들의 존재 이유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어떤 국내 정치적인 체제에 이런 어떤 긴장과 대립 요인이 내장돼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위 어떤 팩셔널, 자기의 정파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남북한 관계가 대립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자기들의 존재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사회 정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북 관계가 되어지기 상당히 힘들겠죠. 최근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곧 도발할 거다. 3월 도발설 이런 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건 도발해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무슨 점쟁이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아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결국에 독수리 훈련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하고 키 리졸브 연습을 할 때 결국에 미국 측에서는 아주 전략적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전진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B-2, B-52, F-22, 맞습니다. 핵 잠수함, 항모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전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극적 변수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번 군사훈련을 하는데 과거와 같이 재래식 그리고 전술적 무기 그리고 그 소위 그 독수훈련과 키위졸브 연합훈련의 기본적 목적이 결국에 북한에서 결국 공비가 후방 침투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목표였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소극적이고 적은 스케일로 그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북에서도 큰 소위 민감한 반응을 안 하겠지만은 작년 3월과 같은 그 대규모의 어떤 그 군사 배치 전략적 군사 배치를 미국에서 할 경우에는 북한에서 상당히 소위 공세적이고 민감하게 나올 것이고 우선 긴장이 상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여기에서 우발적 사건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북쪽 아이들이 그렇게 전진 배치하고 갑자기 동원 체제 들어오면은 우리 군에서는 당연하게 이건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건 분명한 도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우리 국방당국이나 이제 정보기관에서 최근의 행태를 보면은 그 장성택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북한에 대한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압적인 어떤 전략을 선호하는 이러한 어떤 경향이 계속되는데 이것에 민감하게 북한이 반응한다면 만약에 또 3월에 그런 어떤 한미연합훈련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어떤 그 공세, 강압의 양상으로 간다면은 남북 관계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나 오늘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신년사 오늘 예외적으로 아주 그 직접 낭독했죠. 직접 낭독했는데 거기서 보면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내정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라. 그 대신 남북 관계는 개선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런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성택 처형하고 한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신경 끄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으니까 잘 한번 해보자. 과거 있고 이걸 분명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낸 건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많은 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그 국민들이 주로 하는 우려인데 어떤 북한 내에서 과연 어떤 그 합리적인 정책 결정 구조가 있느냐. 지금 막 숙청이 이루어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누가 실세인지 모르겠고 이럴 때 과연 김정은이 제대로 합리적인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예기치 않은 불안이 나오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죠. 저는 기본적으로 장성택 처형까지도 제도 속에서 나온 것이지 김정은의 우발적 결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난 북은 기본적으로 너무 제도화돼서 경직성이 높은 게 탈이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 지도부가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소위 유일 지도 체계에 의한 정말 백두혈통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특히 국방과 관련된 결정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전략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 극단화된 어떤 우발성은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북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군사적 도발의 도를 넘어간다. 그래서 소위 전면전 양상이 나온다. 자기들이 끝이라고 하는 건 북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걸요. 국내 선전선동 차원에서야 자기들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미 연합 전력이 가는 전반적인 억지력과 소위 공세력 이 두 가지 다 합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북이 그 점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 지금까지 패턴 보면 상당히 방어적 양상을 보였지 공세적 양상을 보인 건 없었거든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다른 평가인데요. 최근에 정보당국이나 국방부 쪽에서는 북한이 이제 드디어 3.1 전쟁이 속전속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전면전 준비 태세를 마치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처럼 이러면서 어떤 그 굉장히 위기가 임박했다는 이런 어떤 정황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리적인 겁주기 캠페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사실이냐 하는데 우리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 남북이 다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
소위 교리로 채택을 쭉 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장기화되면 얻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네. 그 북에서도 기본적으로 과거 러시아의 교리 따라서 소위 블리츠크릭이라고 하는 컨셉 갖고 예. 결국에 그게 뭡니까? 그게 속전속결. 예.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주장을 해왔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전쟁은 일단 일어나면은 속전속결이 될 수 없고 장기화될 수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는 결국에 파탄에 이르고 얻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야말로 결국에 누구 승자 없는 소위 루즈. 모두가 지는 게임. 모두가 지는. 이겨도 지는 전쟁이죠. 그렇죠. 요즘 전쟁. 그러니까 말은 소위 윈윈이 아니고 소위 로스 게임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북한의 그런 이제 우발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 3.1 전쟁 펴서 부산까지 온다. 글쎄 그럴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우선 그러려고 하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게 우선 제공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 그건 뭐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제공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고 특히 한미 뭐 7공군 사령부가 여기 있고 한미 연합전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100만 명 수많은 뭐 보병 군대를 우리 보내겠어요? 땅굴로 보낸답니다. 땅굴 또 뭐 이렇게 공기부양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2만 명이 수도권에 침투한다. 그러나 저는 20만 명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 제가 하나 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진 게 많은 사람들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자기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평상시에는 정말 안보식도 없고 정말 이거 희망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스스로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건 북이 병사들이 갖고 있는 사기의 10배, 20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놀라운 말씀. 그리고 선생님, 올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또 우리가 뭐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예전에 한번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실망감, 또 더 나아가서 배신감 이런 걸 그 토로했던 제가 이제 기억도 납니다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요. 왜 미국은 북한하고 특히 그래도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임했을 때 벌써 이제 1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5년, 6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왜 대북 정책의 부시 때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부시 말기 때보다 더 후퇴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도대체 미국 또 오바마 행정부의 그 북한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바마 스스로가 북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젠다 컨트롤 잽 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바마 1기 때 그 당시 이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제 그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었는데 잽 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따라 전부 다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프리 베이더가 가장 강조한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북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북은 신뢰할 수 없고 북이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믿게끔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는 북한하고 대화 없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전반적으로 북한을 디모나이즈 시키는 북한을 악마화 시키는 게 워싱턴에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지금 대다수의 워싱턴 그 영어로 펀디트라고 그러는데 워싱턴에서 이제 대북 정책 관련된 사람 중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악마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악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관심을 주지 않고 프라이어리티가 높지 않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제 담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관료들이 담당하게 되니까 관료들이 입장에서 모든 게 사실상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괜히 이제 관성대로 이제 소위 관료적 관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한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5년 있으면서 결국에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결국에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런 전략을 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그런 대북 강경 정책이 상당히 소위 길들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서 독자적인 발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란 핵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리아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히 중동 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실종이 돼버린 상황이 됐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밉든 곧든 간에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는 게 뭐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이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경고했던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 2015년경이면 개발 완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1, 2년 지금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북한이 만약에 그런 장거리 미사일과 또 핵무기 보유량이 늘어나고 그걸 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되면 이른바 게임 체인지가 될 그 가능성을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이 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런 전략적인 필요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좀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워싱턴에서는 지금 뭐 속된 말로 지금 이빨 만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건가요? 뭐 사실 북한의 위협 그렇게 대수롭게 안 봐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과장된 거지. 우선 쉽게 해보세요. 아직 북이 지금 핵탄두 몇 개나 가졌어요. 적게는 4개 정도, 많게 10개 정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전부 다 장착시켜서 미국 타깃을 통해서 쏜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징후를 사전 파악하게 되면은 한미 연합 전력이 재래식 군사력 갖고도 북한을 얼마든지 초토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믿는 것은 아니 북한 문제 갖고는 왜 핵무기 쓰느냐 이게. 재래식 전력 갖고도 얼마든지 초토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정 필요하다면 소위 우리가 그 얘기한 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소위 전술핵을 써갖고 그 산악지역 같은데 지하 깊숙이 묻혀져 있는 그 핵시설 같은 걸 파괴하는 그런 걸 사용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래식 군사력 갖고도 북한을 완전히 초전에 완전히 그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미국의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핵시설, 물질, 핵탄두,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제3국에 넘어가는 거지 확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제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죠.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을 없애고 핵물질을 없애고 그게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그다음에 핵탄두를 없애고 그걸 없애야만이 확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실존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좀 내부로 돌아와서요.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뭐 선녀 같은 한복 입고 화장 짙게 하고 그 외국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중국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지율 많이 높였어요. 이게 외교 안보가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건지 작년 1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외교 안보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점수를 주신다면 좀 어떤지 이걸 좀 한번 먼저. 저는 구상 자체는 사실상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구상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제가 지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상이 나쁘면은 지난 그 이명박 정권 구상이 나쁘게 되면은 점수가 벌써 CD로 나갈 텐데 구상은 좋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B는 제한 주는데 기본 점수는 이제 깔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형상은 좋은데 지금 내용이 없는 데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라는 게 아니 북한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해야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면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행태를 바꿀 때 그때 이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구상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같은 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구상이 이 구상이거든요. 그렇죠. 한중일 삼국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사실상 에어스페이스라고 하는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
커먼 그렇죠. 굿이란 예, 말이에요. 예. 공공재란 말이에요. 예. 이거 우리 대통령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라고 하면서 이거 한중일 삼국이 만나서 이거 위기 관리해야 되고 네. 이거 우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좀 하자. 네.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들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은 네. 좋기 때문에 하여간 80점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는데 네. 거기서 더 이상은 예.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 그다음 이것마저도 안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상도 형체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정말 형해화가 돼버리면은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하.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2년 차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기 예. 가시적인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했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 멋있게 한 거예요. 어제짠가요? 중앙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고했더라고. 기고문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전 처음 봤어요. 국내 언론에 이렇게 그건 칼럼을 아니고요. 기고한 건 처음이에요. 아니, 외신에는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것도 좋은 면도 아니에요. 청와대 구석지. 설명을 했고 예, 저는 예. 사실상 그게 신디케이트 가자마자 거기 아는 있는 사람이 저한테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칼럼을 보여줬는데 이건 뭐냐면 중앙일보에 바로 소위 기고를 한 게 아니고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사회 전 세계로 유명한 그렇죠. 조지 소로스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트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 대통령 국가 원수들로부터 그런 칼럼을 받아서 전 세계에 있는 언론기관에 소위 배급을 해주는 체인이 있어요. 그걸 신디케이트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중앙일보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온 건 어느 국가에서든 다 써서 어느 언론기관에서 그 신디케이트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쪽으로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생존이고 또 그것도 어떤 단기적인 상황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번영의 길을 닦는 생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동북아에서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남북 관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2014년에 우리 정부가 정말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선 이산가족 재상봉 금광산 사업 이제 재개하는 문제, 오이사 조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는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일 간에 또는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북한 간의 관계만 좋아버리면 우리에게 당장 떨어지는 사실상 재앙은 없으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전향적인 외교, 어떤 담대함, 담력과 상상력을 가진 외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력과 상상력. 외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의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은 북한 핵 문제 전부 다 소위 아직도 지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쓰면서 기다리겠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다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 충분히 설득해서 중국하고 같이 해서 육자회담 재개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전에 북한도 뭔가 가시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겠지만 육자회담 재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이행되고 2.13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하고 싶어 하지만 혼자 못 하니까 우리 2004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을 도와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큰 변화가 있겠고 그럼 특히 북핵 문제 진전하면서 남북 관계도 진전이 되면서 상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다음에 좀 한중일 삼국 문제 같은데도 무슨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다 있지만 방공식 빌구역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걸 여기서 내걸었으니까 지금 시진핑도 그런 구상 낸 적이 없고 아베도 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외교적 상상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방공식별 구역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 포함해서 다른 이 역사 문제 포함시켜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같은 거 지금 재개하는 거 사실상 한국에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지난 5월에 지금 한국에서 하기로 됐던 게 지금 지연이 됐던 건데. 국민들의 정서가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도 또 참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스쿠리하게 저 인간은 도저히 한국 대통령이 저 인간을 만난 건 못 봐주겠다.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근데 상당히 그건 위험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국민하고 아베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네네. 아마 일본 국민 중에 10%도 그 일본 국민 중에서도 아베와 같은 생각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베를 비판하면서 일본 국민도 좀 더 싸잡아 비판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도 한국, 중국에서 협공으로 양쪽에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국민은 아베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일본 국민은 상당히 상황 논리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주의에 강한 게 일본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하는데 상당히 그 높은 아주 그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베는 비판하지만은 일본 대부분이 평화애호하는 일본 국민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중국 안패도 그런 것을 소위 주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각에서 결국에 아베와 일본 국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고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좀 단수 높은 거. 그러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교류협력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저는 한중일 삼국정상회담 같은 건 우리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볼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 스스로가 일본 지도자하고는 대면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아주 공식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하고 일본 간의 사이 나쁘면은 불편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 새 판을 짜는 것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꼭 이 말씀 아마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을 이렇게 어떤 혐오적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공안몰이 그러면서 어떤 그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종북사냥 이러면서 어떤 이런 그 국내 정치의 통치 기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어떤 국내에서 민주주의, 남북 평화, 공존, 대화 협력 이런 걸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떤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대승적 전략적 이익하고 정략적 이익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 이해와 정략적 이해는 좀 구분해서.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대북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 물론 꼭 대통령이 안 그러셔도 국내 정치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 국내 정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정략적이고 전술적이고 정파적인 소위 이익이고 그러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 동북아의 평화 안보 협력을 가져오는 큰 대승적 어떤 전략적 이익. 요거는 좀 구분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잘 구분을 한때 조금 약간 헷갈리셨나 보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파우스트적인 흥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략적 이익을 얻다 보면은 중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상당히 우리 대통령께서 좀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좀 소탐 대실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걸 자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 그 말 멋있네. 자기와의 싸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 뿐만이 아니라 대외 정책을 정말 국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다. 뭐 이런 또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한중일 삼국 협력 문제라고 하는 게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미국은 미국은 아웃사이더예요. 역외자예요. 미국은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상상력과 담력을 가져서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 새로운 외교 정책이었던 그 전환점을 가져오길 강력하게 저는 바랍니다. 이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듣고 또 아니면 참모들이 요약이라도 좀 해가지고 이게 국민 여론이라고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색안경을 벗고 또 계속 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보면은 좀 한쪽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좀 그런 좀 관성들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청개구리가 얘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이 신년 초에 이거 덕담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악담을 섞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런 어떤 그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한반도가 굉장히 어떤 그 역동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에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이제 그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우리 가야 될 방향을 끝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해서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글쎄 뭐 가장 좋은 거는 결국 우리가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 맺고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맺는. 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이익,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걸 영어로 더블 디핑이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전부 다 소위 이익을 챙기는. 꽝 먹고 알 먹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결국 우리는 미국의 모든 걸 베팅해서 소위 그래서 대중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균형 전략하는데 참여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아무리 한미동맹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적이 된다면은 어떠한 미국이 지원이 있더라도 중국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배팅에 판돈이 너무 크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에 배팅을 하자. 그걸 밴드웨고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도전 국가에 편승하는 걸 영어로 밴드웨고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고 왜냐하면 특히 북한 변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은 한미동맹 자체가 이완되는 과정이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또 일부 분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홀로서기 하는 거죠. 핵무기를 가진 중간 세력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갖고 우리는 어느 편을 들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평화를 담보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홀로서기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핵무기 가지면 우리의 안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다음 우리 같이 덩어리가 큰 국가가 특히 통일된 덩어리 큰 국가가 영세 중립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위스, 스위든 그런 1000만 미만의 적은 국가는 되겠지만 우리가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그런 국가가 영세 중립 국가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결국 가야 할 길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다음 모든 주변 국가들하고 설린 관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안보 질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꼭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동북아 협력 구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갖겠지만 근데 그것만이 결국 우리는 어떻든 그대로 여기 재현될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 21세기에는 이 동북아의 유럽을 재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은 없다고 봐요. 자,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안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1년 또 고생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시험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오늘 문정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